중국 부동산 위기가 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오게 됩니다. 이제 그게 경제 성장률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요. 금리 인하는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이루어질지. 우리나라는 저는 내년 초나 그 정도 돼서 아마 인하에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자산 배분에서 좀 이제 패러다임이 좀 변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나 뭐 유튜브 썸네일 보면 좀 무섭습니다. IMF보다 더 심각한 위기다, 경제 위기가 터진다, 뭐 이런 문구들이 눈에 띄는데 실제로 우리 경제 상황이 IMF하고 견줄 정도로 위험한가? IMF 때와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IMF하고는 이제 차원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 이야기는 사실은 경제라는 것은 항상 울퉁불퉁한 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뭐 경제가 항상 이렇게 탄탄대로처럼 좋다고 보아지지는 않고요. 항상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소하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실 필요가 없고요.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경제 위기라는 이야기와 IMF와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IMF 같은 경우에는 충격입니다. 아주 커다란 이제 외환 보유고라는 것이 이제 부족해서 일어났던 큰 충격인 것이고요. 최근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닥쳐질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죠. IMF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주가가 30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다가 또 2000년대 99년 2000년대 들어가면은 주가가 또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IMF 때는 V자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한 3년 정도 견디니까 그래도 다시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견딘다고 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게 아닌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IMF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별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되는 곳은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안 되는 곳은 지속적으로 힘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라는 것인데요. IMF 때와의 이제 큰 차이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인구 측면에 있어서 97년, 98년 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더없이 그 30대, 40대 인구가 많은 좋은 때였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곧 내년, 후내년 정도 가면은 이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갑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방에 있는 대학 옆에서 내가 카페를 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장사가 안 되네 하는데, 이게 다시 IMF 때처럼 이렇게 V자형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IMF 때는 우리가 외생적으로 충격을 꽝 받고 사람이 젊고 튼튼했는데 갑자기 병이 생겨났다가 다시 이제 수술을 해서 살아난 경우라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안 좋을 부분은 지속적으로 안 좋게 되고 구조적으로 괜찮은 것은 지속적으로 괜찮은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구조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제일 크게는 이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과의 구분, 내수 산업과 수출 산업과의 격차, 그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격차의 하부 지역에 있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게 IMF와 지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를 얘기할 때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동산인데 비중도 상당히 높고 말이죠. 부동산 시장 올해 전망은 어떤지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작년에 잠깐 데드캣 바운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나요? 반짝 상승하다가 다시 주춤한데 이대로 쭉 가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부동산 시장을 안 좋게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 이 정도로 보는데, 그 작년을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역시 양극화는 지속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 반등일지 이제 지속적으로 괜찮아질지 뭐 이런 부분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가 이제 많이 증가했다가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청년들에게 대한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어떤 특혜 로운이 있지 않습니까? 대출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계부채로 여전히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또 기본적으로 주택 수요로 일어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주택 시장이라고 그러지만은 분양 시장하고 일반 유통 시장은 또 다르니까요. 분양 시장 가격이 유통 시장보다 낮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수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앞으로도 좋을 것인가 보다 하는데요. 하나는 가격이 이중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가격이 그래도 앞으로 좀 이제 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는 게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주택 시장에 미스리딩 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서 주택 시장에 인젝션 되는 자금들. 그다음에 이제 분양 시장에서 이중 가격 형태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주택 이제 저점을 치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기대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제쳐놓고 본다면은 여전히 아직은 조금 더 유의해서 봐야 될지 않을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의 하락 정체기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예. 계속 꺼질 것 같진 않지만 예. 하락된 데서 이제 쭉 답보 상태로 가다가 예. 어느 정도 가서 다시 오르는.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이런 걸 계속 그냥 답습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본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다 부동산 때문입니다. 중국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지금 가계 대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금리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부동산 쪽으로 이제 자금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청년들의 이제 정책 자금, 그 다음에 이제 이중 가격으로 형성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제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일본처럼 폭락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일본의 법을 보면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일단 그 지방과 수도권 간의 양극화는 여전히 지속되게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수도권은 어떠느냐? 과거처럼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체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이전 같은 경우는 뭐 불과 우리가 10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뭐 한 4, 5년이 있었는데 더블이 되네.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메모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는 조금 이제 씻어내셔야 될 것 같고요. 야, 좀 지났는데 또 더블이 된다. 그럼 20억 되던 주택이 40억이 된다. 그거는 아직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금융자산하고 이제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국면에서 패러다임이 변하는 국면에서 우리가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지금까지는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서 여기에 우리가 자산을 배분해도 충분히 수익률이 좋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이제 다른 금융자산의 수익률하고 비교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한 2년 정도 동안에 미국이나 여타 나라들은 주가가 한 30% 올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전혀 모르고 꺼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지속된다면은 한 5년, 10년 정도 지속되면 이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10년, 20년 지속되니까 부가 확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내가 부동산보다 더 자산의 가격이 오를 부분 이런 자산을 갖고 있느냐 여전히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5년, 10년 되면은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에서 좀 이제 패러다임이 좀 변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예, 분들 예. 지금 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견디자. 그러면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금리가 인하되면 부담이 좀 줄어들고 다시 부동산으로 돈이 좀 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는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이루어질지. 금리 인하는 뭐 당연히 이루어질 네, 겁니다. 네. 이루어질 거고요. 이제 일단은 미국 금리 인하를 신호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움직이게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제가 보기로는 대략 올해 6월에서 9월 사이 정도 미국 금리 인하가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았는데 뭐 여전히 그 부분은 저는 동일합니다. 아마 6월에서 9월 사이 정도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빠르면 6월, 뭐 늦으면 9월, 뭐 이 정도 사이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한은 총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들이 많으니까요.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한 번 더 이렇게 또다시 버블이나 점프를 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은 가계 지출하고 연결된다는 것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점프를 하면은 가계 부채는 또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 부채가 GDP 대비해서나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글로벌하게 아주 높은 수준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경제에 리스크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천천히 하겠다는 이제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6월에서 9월 사이 정도의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은 우리나라는 저는 내년 초나 그 정도 돼서 아마 인하에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는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은 금리의 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인하의 속도 말이죠.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금리 예. 인상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그렇습니다. 다들 너무 놀라고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났잖아요. 예.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금리 인하도 그렇게 속도가 빠를 건지 아니면 완만하게 가는 건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2022년 이때부터 이제 금리를 급등하게 하면서요. 예. 급등하면서 2022년, 2023년 그때 물가 전망, 경제 전망, 금리 전망 모두 다 틀렸습니다.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도 다 틀렸고요. 심지어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미국의 중앙은행도 이제 다 틀린 것입니다. 경제 전망도 틀렸어요. 그건 뭐냐면은 경기가 작년에쯤 돼서 꺾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았습니다. 저는 또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아직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은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틀린 것처럼 또 한 번 틀릴 것 같아요. 미국 금리가 천천히 인하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경기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꺾이면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좀 지금으로서 조금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경기의 모습이 조금 그 단초가 좀 놓으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페드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 부분은 짐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단초가 나와야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소비가 너무 좋거든요. 그 미국 사람 특징은 아시겠지만은 그 코로나19 때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은 이런 저축을 일정 부분 해놓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돈 생기면 다 써버려요. 그때 생긴 돈들을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다 써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거의 다 썼을 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부분이 아직은 이제 불투명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좀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통상적인 경우를 전망한다고 하더라도 한 6월에서 9월 사이 정도에는 인하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뭐 한 4, 5개월 정도 늦추어서 그다음 인하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얘기하면 또 PF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해서 하도 이 부분도 겁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공사들 잘못되면 PF 대출하고 이런 금융 쪽으로 여파가 튀어서 금융 위기가 오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얼마 전 태영 사태를 봐도 이렇게 덮고 간단 말이죠. 도와주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건설 회사들이 몇 개가 더 있다고 그러고 PF 일으켜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 이렇게 덮고 봉합하고 가면 괜찮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이제 태영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봉합하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기를 총선까지는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요. 그래도 오히려 이걸 이제 정책의 스탠스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태영 문제도 이제 터지게 되었고 이걸 이제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태형은 봉합하고 간다기보다는 이제 이거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사실은 어떻게 PF에 할 것인가 하니까 이제 하나씩 처리해 나가야 된다. 그러다가 뭐가 터진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걸 봉합해 놓고 있을 때는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저기 한번 크게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책 당국도 그 부분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터뜨려서 해결을 하겠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직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런 부분은 금융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자기들도 아직은 예상하기 쉽지 않다 하다가 시장이 갑자기 경색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정부가 좀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리해 나갈 거고 지금 중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과정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심각하죠. 훨씬 심각합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오게 됩니다. 이제 그게 경제 성장률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요. 중국의 상해 같은 경우에 이제 연 렌트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부동산 가격의 버블을 비교할 때는 렌트에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도대체 몇 배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해 지역에 그게 지금 이제 다른 어떤 보고서의 데이터에 보니까요. 상해 지역 같은 경우에 75배입니다. 렌트가 예를 들어 뭐 연 2천만 원이다 하면 그 곱하기 75 정도가 이제 주택의 가격이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에서 뭐 시드니라든지 뉴욕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쿄라든지 그때 이제 버블이 있었을 때 과연 렌트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몇 배였느냐 이런 쪽을 보통 조사를 해보면요. 그게 한 25배에서 한 40배 사이 정도 이렇게 왔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컬하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글로벌하게 아주 높은 그런 배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일하게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났던 나라들이 중국하고 우리나라입니다. 그게 결국 가계부채는 부동산하고 이제 거의 동의에 속하게 되니까요. 결국 부동산 쪽으로 이제 자금이 계속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먼저 터진 곳이 중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과거 10년 동안 한 연 2.6% 정도 성장했는데요. 그 중에서 중국 경제가 기여한 부분이 2.6%에서 1.1%입니다. 미국 경제는 한 0.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에 지금까지 더 많이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수출에 많이 디펜던트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비교적 경제가 많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나라가 이제 독일이나 우리나라인데요. 독일도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경제가 지금 뭐 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하고 많이 링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한 2년 동안 주가가 한 30% 오를 때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제자리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중국은 더 마이너스 30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은 마이너스 30, 그 옆에 링크되어 있는 나라는 0%. 링크가 안 돼 있는 나라는 30%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의 링크된 그 여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중국 경제에 많이 디펜던트 돼 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자꾸 분리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국이 저 주택 관련된 저런 전체 건설 부분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저것처럼 이제 올 스톱 되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고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부동산이야말로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의 자산이다 이랬는데 다른 것도 눈여겨봐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록 박사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요. 뒤에는 제대로 된 은퇴 준비에 관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